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제 사연이 썰밤에서 채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지른 40대 여자입니다. 제 사연은 이 채널의 여러 시댁 이야기 중 한 가지예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사연이지만 몹쓸 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아야겠어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어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제 나이는 37세에 100배 가야금을 맺고 싶은 남자를 만났어요. 요즘은 결혼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30대 후반에야 만났어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이는 저보다 6살이 많았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었으며 성격도 유순하고 조용해서 제 마음에 쏙 드는 남자였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 남편 가족은 여동생이 유일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남편이 20대일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예쁘게 차려입고 꽃을 선물로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거실에 수수한 차림으로 앉아있는 시누이는 예쁘고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성준이 여자친구 있대요. 많이 들었어요. 아, 어서 오세요. 우리 오빠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는 날이 있긴 있네요. 저는 오빠가 일하고 결혼한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행운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꽃을 건네주었는데 예비 시누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군요. 아무래도 저를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빤히 보던 시누이가 제 팔을 툭 치고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떡 김유정 아니니? 우리 같은 고등학교 나왔잖아. 나는 이진아와 같은 반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 정말요, 유정아. 친구끼리 무슨 이유로 나를 기억하지 못하니 잘 생각해봐. 나는 조금 조용한 학생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네. 잘 좀 봐봐. 우리는 친구라고 했잖아. 나는 작년에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20년 전 학창시절을 억지로 떠올려 봤어. 그런데 이진아라는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어. 학교에서 조용하고 내성적인 친구였던 걸로 기억이 났어. 대화를 거의 해보지 않은 친구였지만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걸까요? 억지로 반가운 척을 하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어머, 진짜 우리 고1 때 같은 반이었잖아. 세상에, 내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니 너무 신기해. 그래, 나도 지금 엄청 신기해. 유정아, 넌 학창시절에 인기 많았던 애였잖아. 너 반장도 했고 그랬잖아. 그에 비해 나는 많이 내성적인 편이에요. 그런데도 날 기억해 주는구나. 당연하지. 너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해서. 나는 관심병이 있는 학생이라 여기저기 설치고 다녀도 넌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서 학우들한테 많은 관심 받았잖아. 나는 시누이를 지켜 세우자 멋진 미소를 짓더라. 그리고 제 예비 남편은 저희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자 아주 잘된 일이라고 말했어요. 시누이가 친구도 거의 없고 외출도 잘하지 않아 저와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며 저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건네줬죠. 그래서 전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며 시누이와 진짜 친하게 지내겠다고 대답해 줬습니다. 이 사람 인연이 이렇게 연결되니 아주 신나고 좋아서 진심으로 시누이와 잘 지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는 아주 당연하게 저를 올케로 받아주기로 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도 예비 남편을 보시고 아주 크게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외모도 반듯하고 사업체를 잘 이끌고 있는 설정과 함께 시위했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라서 곧바로 허락을 해주셨죠. 저희는 2달 동안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했고 완벽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시누이 집과 가까운 아파트로 정했어요. 우리 부부의 회사가 시누이 집과 가까워서 그리고 시누이가 자주 저를 만나고 싶어 해서 근처의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조금 서운한 점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사랑해 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일이 1순위가 되어 회사에만 집중했죠. 바쁘다는 것을 이해해 주는데 아무도 주말에 출근하지 않고 혼자 사무실에 나가서 일한 후 돌아왔습니다. 이 상황은 문제 삼고 싶지 않았지만 꿈꿔왔던 결혼 생활과는 많이 달라서 돌아오자마자 배우다 못해 조금 따끔하게 잔소리를 했어요. 여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맨날 일만 할 거면 나랑 결혼은 뭐 하러 했어?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지. 가정의 어깨가 무거워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줘. 요즘 코로나가 터져서 다들 망하는 거 알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거래처도 일 안 하는 주말에 왜 나가? 날 혼자 두고 일하러 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당신이 애처가가 될 줄 알았는데 완전 공처가잖아. 연애할 때는 당신을 놓치지 않으려고 좀 더 과도했죠. 인정해. 말이 이제는 물고기를 잡았으니 어항에 넣어둬도 괜찮아. 이러면 되는 것 같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서 알겠어? 노력할게. 평일에 일 몰아서 하고 주말에는 가능한 한 당신과 시간을 보낼게.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전보다 바쁘진 않게 일하지만 여전히 업무에 바쁘게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간이 많은 동생과 자주 어울리라는 말을 했어요. 동생이 함께 어울리길 원한다는 이유로 한번 놀러 올 것을 제안했어요. 그러자 동창 신우이는 거의 매주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신우이는 학창 시절에 조용했던 것과 달리 매우 수다스러웠다. 또한 직장을 다니지 않는 백수여서 평일에도 우리 신혼집에 자주 놀러 왔었습니다. 제가 편하게 놀러 오라는 말을 하자 진짜 아무 때나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부터는 자기 손으로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 신혼집에 들어온다. 남편이 번호를 알려줬다며 앞으로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겠다고 했다. 어느 날은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신우이가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진아야, 오늘도 왔구나. 응, 우리 집에 혼자 있으려니까 무서워서 나 오늘 작곡이라도 해야겠어. 오빠는 나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내가 불편하면 알려줘. 아니야, 불편하진 않아. 편안하게 있어. 근데 좀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피곤해. 나 너랑 수다 떨고 놀려고 그랬는데 1시간만 나랑 놀아주고 자도 괜찮지 않을까? 거기서 안 된다고 말하면 삐지면서 나갈 것 같아. 알겠다고 해주고. 샤워 후에 신우이 옆에 앉아서 수다를 다 들어주고 나서야 방으로 들어가 남편 옆에 눕을 수 있었지. 신우이가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은 좋았지만 매일같이 놀러 오는 것이 불편해서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아가씨가 너무 자주 오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니야. 이틀에 한 번은 꼭 우리 집에 오잖아. 자기가 잘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오라고 하면 안 될까?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왜 내 동생이 귀찮은 거야? 라며 반대했습니다. 남편은 귀찮다는 게 아니라 우린 일하느라 피곤한데 매일 찾아와서 날 붙잡고 수다 떠니까 힘이 좀 들어서 그래.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취지가 않아 정중하게 거절할 수 없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진아 너무 빨리 포기하는구나 라고 코웃음 쳤습니다. 취직해도 한두 달 다니다가 때려치우는 애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력서에 경력이 1년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나는 10년 넘게 잔소리도 하고 타일러도 봤는데 사회생활이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되네. 만일 30대 후반이고 일은 하고 있어야 정상인데 그럼 당신은 그런 애를 계속 놀게 내버려 뒀다가야 된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냥 그 애한테 결혼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의지가 없는 애한테 억지로 일하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니까. 내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우이에게 용돈과 생활비를 지원해 왔을 뿐 아니라
신부님이 공무원 시험을 도전하여 무려 6년이나 학원비를 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엉뚱하게도 공부를 대충하고 학원에만 나가 게을러지며 지내다가 결국 십수년간 시부모님이 봐주어 발전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댁 나이 50살인 남편은 계속해서 신부님의 경제를 지원해야 하는 건 아닐까 우려스러웠지만 얼마 후에 그 우려는 해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이 결혼할 준비가 된 남자를 만나 시댁으로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매우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사정도 부유한 남자였어요. 직접 말해보면 어떻게 이런 엘리트가 시누이와 왜 결혼하겠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마디 대화를 교환해보니 그의 마음이 시누이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더라고요.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눈에서는 하트가 발사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의 외모에 정말로 반해버린 것 같은데 가나다 추태, 언역 하는 시기였습니다. 무엇이든 가져다 바칠 기색이었어요. 우리 색시 진짜 예쁘다. 진아야, 너 코 속에 코딱지 있다. 우와, 우리 색시는 코딱지도 예쁘게 생겼네. 아, 오빠. 센스 없게 그런 걸 말로 하면 어떡해? 그리고 그만 좀 실실거리고 있어. 우리 오빠와 세연이가 보고 있다고 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쁜지 알아? 나는 애정 표현을 다른 사람을 굳이 신경 쓰지 않고 표현할 것이다. 마음이 닿는 대로 할 것이다. 예비심의 부인 시누이에게 강력하게 매료되어 있어서 모든 주도권이 시누이에게 있었어. 백수인 시누이는 혼수자금을 남편에게 받게 되었어. 그러나 그가 많은 도움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어. 처음에는 남편이 몇 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불같이 화를 내서 3천만 원만 받았어. 앞으로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어. 의사에게 3천만 원만 받고 시집가는 것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시누이에게 강력히 매료된 예비 신부처럼 보여. 10억 원대의 아파트와 혼인도 거의 다 직접 마련하겠다고 했다. 만약 제가 심해부의 가족이었다면 곧바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을 것이지만 입장이 반대인 시누이의 가족이므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시누이가 시집가는 것이 기쁜 일이라 생각한 지 모든 시간을 미소 지으며 심해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누이는 의사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모님이 되었다. 백수로 평생을 지내도 될 만큼 뛰어난 능력이 있는 심해로 보였기에 대단하게 보이면서도 운이 좋은 것 같았다. 처음에는 시누이도 신혼생활이나 우리 집에 자주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코로나가 발생하여 집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심해부가 병원에서 바빠 환자들을 보며 일할 때 할 일이 없어 저희 집에 매일 같이 놀러 오곤 했습니다. 새언니 유정아가 나왔어 나 심심해 놀아줘 하고 또 왔어 진아야 너 결혼할 새색시가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말도 마 대학병원 의사라 그런지 허구한 날 늦게 들어와 혼자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 친구 얼굴도 보고 놀면 좋겠다 싶어서 왔다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쩌지 나 지금 일하는 중이라 신경 쓰주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한데 저녁 때까지 영화라도 보고 있을게요. 넌 뭘 하겠다고 계속 일하냐? 내가 왔는데. 넌 무슨 큰일을 하는가? 시누이가 왔는데 우리 오빠가 돈도 많이 버는데 이번 기회에 그만 일 때려쳐. 시누이가 너무 심한 말을 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따끔하게 말해줬어. 진아야, 우리가 동창이고 친구 사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말이 있어. 내가 하는 일이 우스워 보여도 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야. 또 그런 말 하면 나 화낼 것 같아. 뭐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꼴랑 디자인 회사에서 편집을 하는 것뿐이야. 잡부 주제 사명감을 느낀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야, 이진아, 너 말 그따위로 밖에 못해. 내가 백수라서 잘 모르나 본데 남이 하는 일은 존중하는 게 기본 상식이야. 제가 정색하며 표출하자 시누이가 똥 씹은 얼굴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백수라서 모른다고? 야,
나도 회사 다닐 만큼 다녀봤어. 어디서 숨겨지리야? 그리고 난 의사 남편이 돈을 허벌나게 잘 벌어서 일할 필요가 없거든. 푼돈 버는 게 무슨 대수라고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거야? 너 솔직히 말해봐. 내가 잘난 남편이랑 사니까 괜히 부러워서 이렇게 시비조로 말하는 거지. 뭐야, 겨우 한다는 말이. 의사 남편 두고 부러워하냐고. 진아야, 잘 들어. 내 오빠, 나의 남편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야. 나도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함부로 말하지 마. 또 우리 집에 좀 그만 오지 마. 제발 부탁이다. 난 너를 친구로 생각해서 자주 놀러 온 건데 많이 귀찮았나 봐. 그래, 나도 잘난 척하는 너 같은 년이랑은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앞으로 나한테 깍듯하게 아가씨라고 불러. 네, 아가씨. 아가씨도 나한테 새언니라고 존칭 써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그만 나가보세요. 아내네, 더러운, 치사하고 불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놀러올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부로 관계를 끊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조금씩 갈라진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관계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문득 자유롭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들어오는 것에 활력이 솟구치네요. 어쨌든 충분히 다투고 난 뒤에는 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중얼거려가며 우리 집을 떠났고 그동안 찾아오지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번거롭고 짜증나는 신우이의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니 숨도 편해지더군요. 약 5개월 동안 서로 억지로 어울려왔던 일들을 생각하니 속이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신부 얼굴도 못 보고 신혼을 제대로 즐기다가 어느새 아이가 생겼답니다. 우리 부부는 나이가 있어서 이제 아이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신혼 1년도 안 돼서 애가 생기니 너무 기뻤어요. 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태교에도 열심히 했어요. 많이 좋은 걸 먹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건강식을 매일 한 끼는 꼭 먹었고 일주일에 2번은 아름다운 공원이나 산을 찾아서 다녔답니다. 예쁜 꽃과 나무를 보면서 가끔은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은 벚꽃이 만발할 때 그 거리를 혼자 걷고 있었어요. 그는 일이 바빠서 저와 함께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많은 잎이 낙담하며 떨어지고 있던 중에 신우이의 얼굴을 봤어요. 다소 거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알아볼 뻔했는데 신우이가 확실히 보였어요. 그러나 신우이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남자는 삼류가 아닌 외국인 남자였어요. 스킨십을 주고받는 것을 보니 바람을 피우는 상황이 분명해졌어요. 신우이가 무례하고 눈치 없는 백수일지라도 이렇게 추하고 못난 짓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크게 놀라 벚꽃 나무 뒤에 숨어서 신우이를 지켜보았어요. 몰래 따라 다녀봤지만 결국 장면을 어림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적지가 모텔이라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지요. 신우이에게 홀린 채로 살던 심해부를 보면 너무 불쌍했습니다. 일러 바칠까 생각도 해봤지만 제가 집안을 허물어뜨리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조용히 입을 다무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참견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도 알아서 무시하기로 했죠. 그렇게 신우이의 불륜을 잊고 살아가고 있던 참이었는데 일주일 뒤 미술관에 갔을 때 거기서도 바람부는 신우이를 만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깊게 놀랐어요. 신우이가 바람을 피우는 남자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아니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신우이 앞에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미술 전시회 보러 오셨군요.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인사 좀 시켜주세요, 아가씨. 어머, 깜짝이야. 새언니가 여기서 어떻게 태교도 하고 머리도 비울 겸 해서요. 우리 해야 할 대화가 있지 않을까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신우이는 상간남을 저에게 인사시키지 않고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쟤를 미술관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뜸 화를 내더군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봤으면 그냥 모른 척 해줘야지. 아가씨라고 호칭까지 하면서 사람을 무안주는 건 뭔데? 왜 너가 반말하니까 나도 반말로 말할게.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나, 지난주에도 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거 다 봤어. 남자가 한둘이 아닌 거지? 너 이러다가 걸려서 이혼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상간남들 다 정리하고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착한 남편한테 잘하면서 살아. 이건 올케가 신우이한테는 조언이자 충고야. 정신 차려. 2년이 또 훈계질이네. 야, 너나 한 남자만 끼고 살아. 난 밥만 먹고 못 살거든. 중식도 먹고 일식도 먹고 양식까지 다 먹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너가 착한 남편이라고 했잖아. 의사 남편은 그냥 호구일 뿐이야. 내 돈을 빼내려고 결혼했던 거라고. 그리고 난 좋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얼간이 하나만 보고 살아야 한다고? 너는 우리 오빠가 아니라면 만날 남자가 없겠지. 거울을 보면 너도 알 거야.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내 미모에 끌려들어올 정도로 매력이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너는 진짜 대단한 여자야. 남편을 호구로 보고 바람 피우는 것을 밥 먹는 것에 비유하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내 남편이 정말 불쌍하다. 내가 일해 다니는 걸 알면 과연 가만히 있을까? 그럴 때 신우이가 가까이 다가와서 눈동자를 째려보며 조용히 경고했어. 유정아, 새언니야. 너 이거 말하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남의 취미생활을 맘대로 떠밀다가 내 혓바닥을 뽑아버릴 줄 알아? 알겠니? 난 분명히 경고했어. 뭘 뽑아? 진아야, 너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애였는지 잊었니? 학교에서 짱이었던 나야. 너 같은 피라미가 경고할 만큼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말이야. 진아야, 내가 입으로 떠밀지는 않을게. 대신 빨리 정리하고 조용히 살아라. 내 눈에 바람이 펀 꼴이 보이면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잡아먹을 듯한 표정을 짓자. 신우이는 한 걸음 물러섰고 피득거리며 미술관으로 들어갔어요. 기분을 망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몸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서 외출을 삼재했어요. 집에서 작업을 하고 책을 읽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그의 모습이 보이자 긴장이 느껴졌어요. 심해부가 찾아왔는데 현관문을 열고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보니 신우이에 대해 뭔가 아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캔맥스 커피를 원샷하고는 질문을 하더군요. 저처남댁 제 아내랑 친구 사이시죠? 네, 친구 맞죠? 그럼 제 아내에 대해 많이 아시겠죠? 이런 질문하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사실 저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처남댁, 제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뭔가 느낌이 그렇게 느껴져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집에 보내려면 어쩌면서요? 역시나 신우이의 바람을 눈치채고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순간 뱃속에 아이가 떠올랐어요. 추악한 신우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평생 부끄러운 엄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벚꽃을 구경했다가 찍은 신우이의 외도 사진과 미술관에서 바람을 피우는 사진을 보여줬죠.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신비부에게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었던 것 같더라고요. 심해부는 불륜 사진을 보자 격분하더군요.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여자가. 그런 다음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앉을 팬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너가 내 남편에게 다 알린다며 그 인간이 내 뒤를 캐서 불륜으로 이용소장을 보냈대. 응, 맞아. 내 남편이 날 찾아왔어. 다 알고 온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고 알려준 것뿐이야. 내가 아니었어도 너 불륜은 들키게 되어 있었어. 그걸 따지려고 온 거면 그냥 나가. 이 인연 봐라. 지금 내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냈는데 태연하게 나가라는 말이 나오니 너를 찾아왔을 때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댔어야지. 인연이 내 사진을 보여줬다며 그래서 내 남편이 사람을 붙여서 내 불륜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말이야. 나는 이제 결혼 생활이 끝났어. 그게 다행이야.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해서 제대로 쪽박치게 생겼다고. 그거 참 안 된 일이네.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바람 피우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야. 모든 건 내가 자초했으니 대가를 받아야 해. 지금 여기 와서 큰 소리 내지 말고 위자료 갚을 돈이나 구하고 일자리나 알아봐. 신우이에게 나가라고 경고했더니 제 뺨을 날리더군요. 제 고개가 돌아가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혼당하게 된 건 바로 너 때문이라고. 너는 잘못 건드렸어. 내가 피해본 거 물어내. 내가 위자료를 물어내야 해. 진아야, 좋은 얘기할 때야. 이따 보겠네. 임산부야, 너무 갔다 오고 높은 초등학교. 짱이라고, 내가 흥분하면 너 다친다. 마지막 경고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뒤돌아 퇴장하면 널 건드리지 않을게. 아이고, 두려워라. 김유정. 내가 아직도 20년 전 고등학생 때랑 같은 줄 아닐 거야. 그리고 나도 그동안 머리채 잡고 싸워본 년이 한둘인 줄 알아. 너 같은 조물애기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오랜만에 힘을 좀 써야겠네. 이 상식 없는 몹쓸 년아. 감히 임산부를 건드려서 너 오늘 되졌어. 몸에 뼈가 몇 개인지 체감하게 해줄게. 저는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신우이의 손가락을 꺾어버리고 주먹으로 면상을. 제가 한국어로 이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넘어뜨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자비하게 두들겼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 맞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왕따하고 그녀가 다소 만족할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 후 그녀를 현관으로 끌고 나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다시 다리를 걷지 못하게 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마음을 놓지 못해 병원에 가서 아기가 무해한지 확인했더니 다행히도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말을 들었네요. 남편에게 사실을 모두 털어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숨김없이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먼저 사과부터 했고 신우이를 저에게서 떨어뜨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말뿐이었는지 이혼당한 신우이가 어느 날 짐을 싸서 들어왔어요. 야, 김유정 나왔어. 이혼당하고 위자료로 혼수 다 갖다 팔고 있는 돈 없는 돈 싹 끌어다 주고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됐거든.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야? 뭐, 그게 뭔 개소리야? 누구 맘이대로 내가 내 집에서 지내겠다는 건데? 내 마음대로 너 때문에 이혼당한 것 같으니까 책임져야지. 나에게 집을 사주든 방 한 칸을 주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냥 좀 들어가자. 나 피곤해서 잘 건다. 괜히 깨워서 화나게 하지 마세요. 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어딜 들어가? 제가 말하기도 전에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더군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신우이를 내보내라고 했더니
그녀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보였어요. 여보, 내 동생이 올 곳이 없어서 여기서 잠시 지낼 수 있을까? 그 당신한테는 진짜 미안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길가에 두진 못할 테니까요. 그래요. 그럼 이혼하자고요. 내가 당신의 말을 순순히 듣고 신우이를 집에서 살게 하는 줄 알았다면 당신이 큰 오해를 하고 있었군요. 당장 나가라고 말하지 않으면 짐을 싸서 떠날 거예요. 딱 셋만 살게 하나, 둘을 선택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손가락으로 둘까지 세자면서 일어서 결정했습니다. 신우이 방에 들어가 당장 나가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남편은 빈손으로 내쫓지 않고 원룸 보증금이라도 받으려고 500만 원을 보내주고 내보냈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눈앞에서 신우이가 사라지자 별말했답니다. 그래서 몇 달을 더 태교를 하고 보내자고 했어요. 만삭이 돼서 출산 준비를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했답니다. 남편은 바쁜 업무를 모두 미뤘고 제 곁에만 붙어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태어나는 순간을 꼭 보고 싶었고 제가 무사한지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 날에 오렌지빛을 꼈고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저와 딸 모두 무사했죠. 남편은 딸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세어보고 안도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으로 옮겨 몸을 풀던 중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신우이가 찾아온 때였죠. 남편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맞게 이해했다면 난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날 인지하고 있는 채로 신우이를 올려다봤더니 나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더군요. 새누이, 축하해. 괜찮다면 한번 안아봐도 되겠니? 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그냥 거기서 지켜보기만 해. 아이쿠, 애새끼가 하나 나왔다고 유난하고 있네. 내 딸은 너 닮아서 더럽게 못생겼어. 진화가 덜 된 고릴라처럼 생겼다고? 지혜미 싹수를 그대로 받은 것 같아. 얼굴도 더럽다, 이 여자야. 나는 너 때문에 삶이 망가져서 날마다 지옥 같은데 넌 팔자가 좋아서 애새끼만 낳고 이 VIP 조리원에서 호강하고 있는 거야? 에이, 제가 이해한 내용을 올바른 한국어 문법으로 다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어이, 양심 없는 여자야. 내 인생을 망쳤으면 책임져야지.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우리 얼굴 보니까 입덧이 풀리려고 하네. 구역질을 하니까 꺼져.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왜 자꾸 찾아오는 거야? 넌 자존심도 없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사라져야 하니? 난 내년을 계속 괴롭혀줄 거야. 이 오빠라, 이 여자야. 신우이는 침대에 눕고 있던 제 머리를 잡아채었습니다. 아이를 옆에 눕히고 일어나서 신우이의 배를 한 번 때렸어요. 숨이 막혀 앞으로 구부정하며 목이 소리를 내더군요. 이 인연이란. 애새끼를 낳고도 힘이 남아 있나 보네. 좋아, 이 여자야. 오늘 본때를 보여주마.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평생 고생할 거 알지? 내년이 평생 시름시름 앓게 만들 거라고. 너는 진짜 사악한 악마 여자구나. 좋아, 이 여자야. 덤벼봐. 허리를 접어버려서 앉은뱅이로 살게 해줄 테니까. 신우이가 덤벼들었지만 당연히 학교장이었던 나의 주먹과 발차기에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나는 신우이의 허리를 잡고 산후조리원 복도로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불러 신우이를 치워달라고 했어요. 2명의 직원이 신우이의 양팔을 잡아 끌어내려고 시도했을 때 시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곧 재밌는 일이 벌어질 테니 기대해. 내가 얼마나 미친 속살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줄 테니 그리고 내 무릎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거야. 다음에 보면 진짜 지옥이 떨어질 거야. 너가 나를 미워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너를 미워하고 있어. 우리의 비운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
내 눈앞에서 다시는 내 얼굴을 안 보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하며 직원들에게 빨리 데리고 나가라는 손짓을 하였습니다. 신우이는 절로 소나기에 타서 산후조리원을 나가게 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산후조리원 퇴소일이 다가왔고 남편이 데리러 오기로 했지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오지 못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혼자 집으로 가기로 했다. 딸을 안고 택시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집 앞에 도착했다. 이윽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현관문 도어락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신발장에 신우이의 신발이 떡하니 보이더군요. 내가 바닥에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야, 이진아, 너 내 집에 들어온 거야? 그러나 신우이의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신발을 벗고 딸을 요람에 눕힌 후 작은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신우이는 허리에 찜질기를 놓고 대자로 누워 있었어요. 이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도 없는 집에 몰래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어머, 깜짝이야. 새 누나 왔어. 내가 철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괴롭히겠다 했지. 내가 조리원에서 꿀 빨고 있을 때 난 여기서 지내고 있었어. 우리 오빠가 지내도 좋다고 허락해줬네. 어떻게, 유정아, 내 얼굴 매일 봐야 할 텐데. 야,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마지막 기회야.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마지막 기회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날 쫓아낼 수 있을 것 같다고나. 지금 돈 한 푼도 없어. 오빠가 준 보증금은 이미 우롱가옥을 월세를 내지도 못해 다 깎아 먹었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내 모습을 오빠가 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서 네 딸내미나 살펴봐야 표정을 풀어 나랑 같이 살기 싫다는 거지. 해법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혼하겠다는 말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애가 나왔는데 아직도 오빠와 이혼할 수 있을 것 같냐? 주먹을 꽉 쥔 채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우리 여사님이 여기서 살고 싶나 봐요. 그렇다면 난 나가야겠어. 난 내 얼굴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고 구역질이 나오거든. 애 나왔으면 이혼 못한다고 누가 그러니. 지금 즉시 나갈 테니까 내 오빠한테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전해. 그리고 이진아, 이제 남자랑 사귀니까 진짜 마지막 경고를 할 테니 다음에 내 얼굴 볼 때가 너의 결정적인 날이야. 내 여자를 갈아 마시면서 버릴 테니까 내 눈에 띄지 마. 웃기는 여자네. 내가 이혼을 하겠다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오빠 같은 잘난 남자를 버리고 싱글맘으로 살겠다고? 아서라, 이 여자야. 연기를 하려면 좀 그럴싸하게 해. 그래, 마음대로 짓거려. 오늘은 내가 조리원에서 퇴원한 좋은 날이라 그냥 가고 싶어서 다음에 날 만나면 반드시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지야. 너 너무 무서워. 살려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 빨리 문을 닫고 나가. 나는 허리를 찜질하고 낮잠을 자러 가야 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요람에 누운 딸을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들러 딸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나는 이혼을 하겠다고 한 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신우이의 괴롭힘과 방치된 남편의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충분한 이혼 소송감을 얻어 소장서를 바로 작성했고 남편의 회사로 퀵배송으로 보냈어요. 그 결과 남편은 모든 바쁜 일을 내려놓고 친정에 있는 저를 찾아왔어요. 그이는 질질 짜면서 저와 부모님 앞에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난 기회도 낭비했구나. 천방지축인 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했어. 사과할 거야.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어.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마. 나는 회사 일도 줄이고 가정에 충실하는 남편이 될 거야. 아니야. 당신의 소중한 동생인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가서 동생이랑 친해지고 잘 살아봐. 난 소송을 진행해서 위자료든 양육권이든 처리해낼 테니까. 야, 너도 그녀랑 같을 거야. 남편으로서의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해. 트럭으로 가져다 주어도 받지 않을 테니까 그만 가라고.
그런데 나는 남편이 쿡쿡 말을 찌르며 말했다. 그래서 남편이 마음의 결정을 했다며 고해했어. 여보, 이제부터 동생 진아와 남매의 인연을 끊을 거야. 그날 죽을 때까지 진아를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할 거야. 당신과 내 딸을 잃는 것보다 그 동생녀가 더 큰 천둥벌거숭이 같은 선택이야. 여보, 나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당장 집에서 쫓아낼 테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게 어떻게 믿어? 그건 걱정 마. 나가 지금 집으로 가서 그 여자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리면서 경고할 거야.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면 계속 되지게 해주겠다고 할 거라. 그럼 이제 나 그년을 정리하고 당신을 불러서 할 거니까 이혼은 없던 일을 해줘. 알았지? 남편의 말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우이를 집에서 치워놓고 다시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 두고 보기로 했죠. 사실 저는 남편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이혼 소장을 썼습니다. 그 이가 신우이를 감싸려는 면이 있긴 하지만 마누라인 저보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결단을 내릴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신우이의 생지옥이 바로 하늘 아래 유일한 핏줄인 오빠에게 있었다. 버림받는 것이죠. 어쨌든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서 신우이를 어떻게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증사진을 보냈어요. 많이 울어서 눈이 부었던 신우이의 얼굴을 찍어서 보내주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 마음이 편해져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온 남편을 따르고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작은 방에 있던 침대를 완전히 치워버리고 도배와 바닥재를 새로 깔았대요. 딸을 뉘어서 잘 수 있는 요람과 장난감도 있었어요. 신우이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 진심으로 혐오스럽게 만들고 인연을 끊었다고 말했더라고요.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내쫓아버렸대요. 당장 잠자리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야 하는 상황까지도 언급했어요. 그에 대해 남편을 칭찬해 주었고 신영이가 재등장한다면 무조건 이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결정해 두었습니다. 이에 일주일 동안 평화로운 집에서 딸을 키우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신우이가 다시 집 앞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인터폰을 통해 말하는데 몰골인 그녀는 노숙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 필요 없이 인터폰을 통해 지나가세요. 여기에 올 경우 오빠와 무조건 이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오빠에게 전화하겠어요. 넌 거기서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언니,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맞아 죽을 거예요. 사실, 저는 잘못했어요. 주제를 잘 파악하지 못했고 까분거리게 되었어요. 용서를 빌려왔어요. 여기서 내 사과를 받아들일 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결정해. 거기에 계속 있을 거니까. 내 남편을 부르고 널 패대기 치게 하든지 나랑 이혼하게 할지 결정하라고 하면 재미있겠네요. 새언니야, 날 받아주지 않아도 돼요. 대신 돈을 조금만 주세요. 저는 지금 일주일 동안 버스 터미널에서 자고 있다고 해요.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만 뒤지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아이구야,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존 본능이 있어서 잘 버티고 있네요. 그런데 진아야, 난 너한테 줄 돈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계속 노숙하다 보면서 그걸로 밥을 먹고 살면 되겠지요. 제가 비아냥하자마자 신우이가 화가 심하게 난 것 같았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쌍욕을 하더군요.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 그러려니 하면서 인터폰 화면을 통해 구경했어요. 이후 제가 보낸 문자를 받고 달려온 남편이 현관 앞에 있는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굴리고 흠씬 때리더군요. 야, 이년아. 내가 우리 앞에서 다시 나타나지 말랬지. 너 때문에 내가 이혼을 당하게 생겼잖아. 라고 말하며 맥이 터진 것 같더군요. 오빠, 이러지 마. 아무리 그래도 나는 동생인데 이럴 수가 있어. 라며 변명했어요. 전현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 같은 기생충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중요한 내 가족인데 등신 같은 여자야. 오랫동안 오빠 등 처먹고 살았으면 됐지. 이제 내 삶을 망치지 말고 사라져. 너랑 같은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동안 참아왔던 건데 더는 안 돼. 내 삶에서 꺼져버리라고. 잉여 인간 같은 여자야. 남편은 엄청난 욕을 하며 신우이를 바닥에 굴리고 밟았어. 그러자 신우이는 울고불고 하며 난리를 쳤지만 곧 아파트를 나갔어. 결국 남편은 내 약속을 지켜줬어. 그날 그녀의 상처 주는 말로 인해 그런지 신우이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 저와 딸은 조용한 가정에서 즐겁게 보냈고 남편은 이제 일보다 가정을 중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며 더 따뜻하게 대해주며 노력했어요. 전 공처가였던 그이가 완벽한 애처가가 되었죠. 제가 이혼 소송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편 신우이의 소식을 제 동창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방에서 알바를 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심삼일이라고 해요.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노숙자에서 벗어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이사를 떠나자고 했어요. 신우이가 갑작스레 찾아오는 날이 아예 없도록 호적에도 주소를 숨길 수 있게 신청하라고 일러뒀지요. 그래서 지금은 신우이가 절대 찾아올 수 없는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답니다. 신우이는 계속 지하에서 거지처럼 생활하며 살아가겠죠. 제가 생지옥을 보여주겠다고 했을 때 조용히 사과하고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머지가 선택한 일이니 어쩌겠습니까? 평생 그러고 살게 내버려 둬야죠. 제 사연을 듣고 저를 독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쩌나 싶은데 제 시누이가 벌였던 짓들을 떠올려 보시고 천벌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가세요.